현재 광산 문화경제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71년생인데요. 돼지띠인데 44살, 3살, 4살쯤에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쭉 보내다가 실은 그냥 열심히 뛰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겠지, 젊었을 때 뛰었던 투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론조사에 한 2.5% 나왔습니다. 물론 내가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때 어쨌든 민주당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때입니다. 문재인 아까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대표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호남에서, 광주에서 특히 많이 싫어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죽어라 뛰었더니 당내 여론조사에서 4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쨌든 그 당시에 민주당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후보로 뛰지 않았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그 당시에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민주당이 바뀐다는 태를 많이 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역의 권력자에 의해서 경선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순진했기 때문에 내가 고향에 내려와서 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또 열심히 뛰어서 2년 뒤에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8명의 후보가 나왔었는데요.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제가 1등을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알려지고 그랬기 때문에 1등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등을 하면 안 됩니다. 1등을 하면 찍히게 됩니다. 누구한테 찍히죠? 지금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 권력자한테 찍힙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컷오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도 겪고 그러면서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정치적으로 좀 성숙이 덜해서 그렇지 지역민들에게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시민단체 대표를 하다가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있어서 광산구의회에서 5개월 동안 10명이 5개월 동안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죠. 그 정도 했으면. 근데 그런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막상 조사는 했는데 고발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몇 달 뒤에 곧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광산구의 유일한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서 우리 공동대표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더니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역으로 제가 고발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보통 정상적인 선관위라면 그쪽에서 제가 5페이지짜리 기자회견 중에 단 한 단어가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벌금 300만 원으로 해서 제가 실은 그 뒤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제가 민주당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그 당시에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에서 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복당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젊은 나이에 고향에 내려와서 논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선거에 2번 출마하니까 거의 바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제명이라는 멍해이고, 그래서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선거가 있기 전에 3월 달부터 공정사회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보수 단체들, 그때 뭐 윤사모, 윤공정 여러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규합을 해서 같이 지지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선대위도 구성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됐어요. 후보가 예비 후보 때인데, 그래서 실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강주에서 제3 세력 정치 국민주당도 아니요 국민의힘도 아니요 제3 세력을 구축해서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 광주 호남을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막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워낙에 김건희 여사 공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큰 뒤에 장막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갔는데 저희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끝을 봐야겠다 해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예비 후보에서 후보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인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저도 실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분명 나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채널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예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광주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었지만 그 당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런 책들을 통해서 광주의 현실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구나. 예?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때라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석 달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계몽령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실은 저도 석 달 동안 보내면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했습니다. 원래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동문모임이나 다른 데 갔을 때 내가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봐라. 네가 지지한 사람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리다.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하는데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선거 제도가 이렇게 썩어 빠졌는지 중앙선관위가 빠졌는지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아마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을 겁니다. 예, 존경하는 김우성 회장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는지 인제사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29번의 탄핵을 민주당이 이끌었죠. 192석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이 절반이 훨씬 넘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으로 아찔합니다. 만약에 부산이나 그 당시 대구 쪽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구미의 국회의원들을 지지해 주지 않았으면 만약에 200석이 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아마 계엄도 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끝났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어쨌든 192석으로 이번에 우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또 탄핵시키겠다고 벌써 이제 30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과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니 잘 됐겠습니까? 저도 2년간 지켜보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빨리 구속시키지 못하지? 왜 그러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독재는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는데 진짜 독재는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많은 영광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계속 참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각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보면서 실은 저도 대선 캠프에서 또 인수위에 있으면서 여러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많이 가졌어요. 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 속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제왕적 더불어민주당, 제왕적 이재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마 조만간에 우리 법원에서 양심 있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공수처와 선관위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김우성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빈손이라고? 예. 공수처에서 어마어마한 현란한 칼날을 그동안 부려왔습니다.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예. 문재인이 왜 만들었죠? 검찰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경찰은 내 편, 검찰은 내 편 아닌 놈. 이렇게 검수완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모 국회의원이 검수완박 하겠다고 뭐 당을 나가고 또 엄한 데 가고 난리가 났죠. 예. 여기도 형배예요. 민형배, 문형배.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형배 이름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범죄 관련된 영화에도 아주 조폭이 형배라는 조폭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공수처가 한 해 예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들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고 소위 영장 쇼핑까지. 예? 중앙지법 안 되면 이제 서부지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불법 행위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저질렀어요. 이번에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돼서 조사 받아야겠죠? 예. 근데 그것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현란한 칼날을 부렸는데 항상 빈손으로 나타나는 공수처는 당장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선관위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형님 한 분이 성관입니다, 이름이. 예, 그래서 선관위 할 때마다 그 형님한테 좀 죄송한데요. 선관위가 제가 아까 선거에 2번 나왔다고 했죠. 예, 선거에 뛰면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에 여기는 뭐 무조건 민주당 당선되니까요. 경선 때 들어가면 후보가 5명 있다 하면 선거에 있는 직원들이 후보 5명에 다 줄 섭니다. 누가 될 것인가. 얼른 눈치채가지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고발을 해봤는데 항상 답은 저만 문제가 되고 죄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 앞전에도 도둑 잡아라 하고 제가 외쳤는데 아니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외쳤다고 나를 고성방가죄로 집어넣는 거 똑같은 상황이 항상 선관위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관위 참 썩었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전에는 광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앙선관위 대법관, 그다음에 지역의 선관위 지역의 판사들 다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가 문제 있다고 아무리 법원에다가 뭘 넣어도 이게 되겠습니까?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가 한 일인데 이게 잘못됐다면 내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 그럼 판결 내릴 때 어떻게 내겠습니까?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저같이 선거에 뛴 사람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생각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선관위가 이렇게 썩어 빠져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죠? 예. 이영동 PD 아시죠?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먹는 걸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큰맘 먹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실체를 밝힌다 영상을 여러 차례 걸쳐서 띄우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좀 적은 거 보니까 몇 분만 보셨군요. 오늘 들어가서 유튜브 꼭 보십시오. 그 유튜브 보시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가 엉망진창인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전투표제 좋다고 생각했죠? 이제 옛날에 좋다. 왜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안디옥 교회 우리 박영우 목사님이 너무 세뇌를 시켜놨네요. 네. 당일 투표 전에는 하루만 했는데, 근데 며칠씩 시간을 주니까, 여유가 있네. 사전투표 제도가 좋네. 이렇게 항상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다 막 얘기하니까 저도 실은 아이고 저런 얘기들을 구구이신 분들이 하는 건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막 전남대학교 교수님도 저한테 막 영상을 보내줘요. 근데 뭐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딱 2달 동안 그 영상이나 이영돈 PD의 영상이라든가 전한길 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선거가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근거가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는, 좀 말은 어렵지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동전을 앞뒤로 있죠. 그러면 이렇게 10번 던집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앞면이 한 7번, 8번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2번, 3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던지면 5대5로 근접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수의 법칙인데, 근데 투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표하신 분들이 한 3,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동전을 3,700만 번을 돌리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얘기죠.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 이기고, 대한민국 곳곳에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도 이기고 민주당도 이기고,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나는 민주당만 찍을 거야 가지고 다 몰려서 갑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비율과 당일 투표의 비율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전투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100%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전투표는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통합 선거인 명부를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누구보다도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렇게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라 해도 공개를 안 합니다. 왜? 뒷구녕이 구리니까. 안 그래요? 내가 떳떳하면 공개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자녀 티켓 채용하는 거 봐요. 예? 사무총장 아들내미, 누구 딸내미, 누구 가족. 근데 전혀 부끄러움 못 느껴요. 이번에 문제 제기를 국회에서 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야, 너 그만둬라. 아니면 내가 그만둘란다. 이렇게 하는 건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버티는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장 해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지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만 압승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영동 PD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저는 제가
경험한 것도 지역 선관위나 이쪽도 굉장히 문제라고 해서 고발까지도 했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선관위가 엉망진창인지, 요 앞에는 충북 선관위가 200억을 돈을 썼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걸 전혀 제출 안 했다는 거, 회계 부정이 이루어진 거죠. 예.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각성을 해야 합니다. 저부터 각성을 해야죠. 예.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교회에서 내일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면 꼴통들만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꼴통이요. 실은 내일 현장에서 보시면 놀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광주 비상행동이라고 탄핵 찬성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지역에서 주류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안디옥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전환기 강사도 오고 윤상현 의원도 오고 멋진 사람들이 다 와서 한다고 하니까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 어디다? 안디옥교회 앞에다가. 예, 방해하겠다 이거죠. 예, 예, 양아치요. 예, 저는 시금치는 좋아하지만 양아치는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방해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오롯이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올해 탄핵을 반대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한다고 5.18 민주광장 가갖고 거기에 단식 농성한다고 천막을 흔들고 악을 쓰고 욕을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집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신고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도 다 우리는 존중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또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왜 틀려? 너 이 새끼 나쁜 놈이야, 꼴통이야, 구구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프랑스에서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자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강조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5.18 때문에 뭐 때문에 보조금도 받아가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반대 집회를 한다고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그 심보가 놀부 심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의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 박수를 많이 쳐야 몸에 엔돌핀이 돌아서 90세, 100세까지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탄핵 반대 집회, 우리 광주 전남 애국시민 총궐기 집회가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있는데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안디옥교회 박용훈 목사 그리고 우리 연석회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큰 백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백 믿고 내일 멋지게 행사 치러서 광주 안디옥교회가, 우리 박용훈 목사님 책을 제가 보니까 첫 소대에 보니까 마룻바닥에서 2명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물론 수년간 바른 말 한다고, 또 싫은 얘기 한다고, 우리 광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김대중을 욕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모임의 사무총장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쭉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정책적으로 못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어쨌든 내일 3월 23일 탄핵 반대 집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가 제2의 부흥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크게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